어디서 우리 집안에 이래 무식한 게 들어와서 오늘같이 좋은 날 어디서 잔꾀를 부려?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많은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복판에서 시어머니 은옥 씨가 며느리 혜경 씨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 가난하고 학벌이 낮으면 행동이라도 조신하게 융통성이라도 있어야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혜경 씨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녀의 소매가 걷히며 링거 자국이 드러났죠. 형님, 링거 맞고 왔어요? 아픈 척 유세 부리지 마요. 동서의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시할머니 85세 생신 잔칫날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날 때 이 집안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생신날 아침으로 가겠습니다. 오전 6시 파주 아파트 집에서 혜경 씨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밤새 고열과 사투를 벌인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급하게 링거를 맞고 돌아왔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 성철 씨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혜경아, 일어나지 마. 얼굴이 백지장 같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지금 몇 시예요? 나가야 해. 오늘 할머님 생신이잖아요. 혜경 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만둬.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사람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오라고 하시겠어? 안 돼요. 어머님 성격 알잖아요. 오늘 나 빠지면 그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당신이 말하면 나만 더 미움받아요. 혜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을 짚고 일어섰어요. 15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시댁의 대소사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혜경 씨는 남들보다 2배, 3배 몸을 움직여 그 자리를 지켰죠. 그것이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미련해? 재수 씨도 있고 진경이도 있잖아. 왜 꼭 당신 혼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성철 씨가 답답한 듯 소리를 높였지만 혜경 씨는 힘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동서가 감자 하나 깎는 거 봤어요? 아가씨는 손님처럼 와서 대접받기 바쁜 사람인데 어머님은 발목 삐었다고 일주일째 누워 계신다니까. 가야죠. 결국 성철 씨는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혜경 씨의 겉옷을 챙겨 입혔죠. 차는 안개 자욱한 파주의 전원주택 단지로 향했어요. 세련된 건축물들이 즐비한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혜경 씨에게는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여보, 점심때 내가 잠깐 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걱정 마요.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돼요. 시댁 대문 앞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혜경 씨는 차문을 열기 전 팔뚝에 붙은 응급실 반창고를 떼어내고 소매를 깊게 끌어내렸어요. 링거 자국을 들키는 날엔 아픈 거 광고하느냐는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오전 7시 집안은 이미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상전처럼 누워 리모컨을 돌리던 시어머니 은옥 씨가 혜경 씨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라렸어요. 이제 오니? 넌 장남 며느리라는 애가 시할머니. 생신날 아침에 어디를 쏘다니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와? 어머님 죄송해요. 어젯밤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 좀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응급실. 혜경아, 너는 무슨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아니?
조금만 아파도 응급실 타령이게. 배운 게 없어서. 학벌이 낮으면 몸뚱이라도 튼튼해야지. 은옥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혜경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혜경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갈게요. 혜경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세련된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이미 은옥 씨가 어제 주문해 놓은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0인분의 잔치상. 혜경 씨의 떨리는 손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15년 지옥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혜경 씨에게는 그 빛마저 뜨겁게 느껴졌어요. 40도에 육박하는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으니까요. 혜경 씨는 싱크대 수도를 틀어 얼음장 같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식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것만 같았죠. 칼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마 위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탁탁탁. 지난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혜경 씨는 문득 3년 전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였죠. 그녀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본 시어머니 은옥 씨가 처음으로 칭찬을 했던 날이었어요. 혜경아, 이번 제사는 내가 정말 잘했어. 역시 손맛이 있어. 다음엔 더 기대할게. 그 한마디에 혜경 씨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인정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경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인정해 주시네.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은옥 씨는 1년에 한두 번씩 칭찬이라는 당근을 던져 혜경 씨를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혜경 씨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신이 명문대를 나온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학벌이 없어도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하면 어머니도 날 인정하실 거야. 혜경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겉으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주기 위해 참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진짜 욕망은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무시당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의 며느리로 대접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욕망은 혜경 씨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고깃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밤 10시까지 불판을 닫고 손님들 비위를 맞추며 번 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빼앗겼습니다. 혜경아, 어제 그 동네 고깃집 서빙 가서 번 돈 내놔라. 내 발목 치료비랑 이번 달 카드값 부족하니까. 은옥 씨는 며느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어요. 혜경 씨는 그중 몇만 원만 몰래 남겨 아들 학원비 봉투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혜경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친 손마디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조금만 더. 이번엔 제대로 하면 되지. 겉으로는 참는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혜경 씨는 베개를 찢을 듯이 움켜쥐고 손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명절, 제사면 제사, 심지어 생일 파티 음식까지 모두 혜경 씨의 손끝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간이 짜다, 색깔이 안 예쁘다는 구박뿐이었습니다. 남편 성철 씨도 그런 아내를 지켜만 봤어요. 그는 회사 일에 치여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정작 아내가 죽어가는 걸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성철 씨는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건 시할머니 순녀 씨의 재산 조회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걸 가지고 계시지? 성철 씨는 그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성철 씨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형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매번 집안 행사 다 챙기시고. 동료의 말에 성철 씨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문득 아내가 새벽에 혼자 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15년간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성철 씨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어요. 어머니에게 대들 용기도 아내를 데리고 나갈 결심도 없었으니까요. 한편 시할머니 순녀 씨의 방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순녀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순녀 씨는 냉정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엄격한 가부장의 이미지였죠. 그녀 역시 한때는 며느리를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병이 들어 쓰러진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요양병원 싸구려 6인실에 누워 있을 때 순녀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 은옥은 병원비가 아깝다며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 며느리 혜경이는 매일 밤 찾아와 차가운 손을 가슴에 품고 녹여줬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집에 가셔야죠. 울먹이던 혜경 씨의 목소리가 순녀 씨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혜경 씨의 손마디가 이미 거칠게 변해 있었다는 걸 순녀 씨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순녀 씨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혜경 씨가 해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 혜경이가 병원에 와서 내 몸을 닦아줬다. 2019년 7월 12일 혜경이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줬다. 2020년 10월 3일 혜경이가 밤새 내 다리를 주물러줬다. 순녀 씨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경아, 조금만 더 참아라. 할미가 다 갚아줄게. 주방에서는 혜경 씨가 여전히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50인분의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삶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거실의 시어머니는 혜경 씨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경아, 너 거기서 뭐해? 육수 냄새가 왜 이리 약해? 제대로 안 해? 은옥 씨의 고함이 주방까지 날아왔습니다. 혜경 씨는 다시 한번 몸을 추슬렀어요. 올해 85세 생신을 맞은 시할머니 순녀 씨. 그래도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안쓰럽게 봐주시던 할머니의 생신이라는 사실만이 혜경 씨를 버티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하지만 혜경 씨의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주방의 공기는 산소조차 부족한 듯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옥 같은 잔치 준비는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오늘 터질 줄은 혜경 씨도 은옥 씨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파주의 전원. 주택단지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내뿜는 엔진음으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대리석 벽면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주방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혜경 씨에게 그 빛은 오히려 머리를 짓누르는 고문 같았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고열로 인해 시야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식재료를 다듬는 손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화사한 향수 냄새와 함께
이 집안의 화려한 악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세상에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가장 먼저 거실로 들어선 건 둘째 성규 씨와 그의 아내 수경 씨였어요.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코트를 어깨에 걸친 수경 씨는 마치 시상식 레드 카펫이라도 밟는 듯 우아한 자태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막내딸 진경 씨와 그의 남편 윤재 씨가 양손에 화려한 꽃바구니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어요. 거실에서 상전처럼 누워있던 은옥 씨는 언제 발목이 아팠냐는 듯 몸을 반쯤 일으키며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이랑 며느리 왔니? 어서 오너라. 수경아, 너 오늘 입은 옷 정말 고급스럽다. 역시 보는 눈이 달라. 은옥 씨의 칭찬에 수경 씨는 생긋 웃으며 혜경 씨가 있는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혜경 씨는 손님들이 왔다는 소리에 땀범벅이 된 얼굴을 앞치마로 대충 훔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습기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 잿빛이었죠. 동서, 아가씨 오셨어요? 혜경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반가움이 아닌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수경 씨는 혜경 씨의 초라한 행색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손을 휘저었어요. 형님, 세상에 냄새가 너무 심해요. 마늘 냄새랑 고기 누린내가 형님 몸에 아주 밴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좀 씻으시지. 할머니 생신인데 어른들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진경 씨가 맞장구를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언니, 옳게 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언니는 원래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니까. 학벌도 낮고 할 줄 아는 게 몸 쓰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 집이니까 이런 고급 주택 주방에서라도 일해보는 거지. 거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혜경 씨는 모욕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그들을 상대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혜경 씨가 비틀거리며 조리대를 붙잡는 순간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가며 어젯밤 응급실에서 남겨진 시퍼런 링거 자국과 반창고 찌꺼기가 드러났어요. 그걸 놓칠 리 없는 수경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 형님, 팔에 그게 뭐예요? 링거 맞았어요? 세상에, 지금 아픈 거 티 내시는 거예요? 할머니 생신날 분위기 잡치려고 작정하셨나 봐. 수경 씨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떨며 은옥 씨를 쳐다봤습니다. 은옥 씨의 미간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혜경아, 내가 아침에도 말했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유세 부리느냐고. 너 그 팔뚝 좀 가려. 흉측하게. 그게 뭐니?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너를 죽도록 부려먹는 줄 알 거 아니야? 은옥 씨의 호통에 혜경 씨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경 씨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형님도 참 대단하세요. 아프면 집에서 쉬지. 왜 꾸역꾸역 기어나와서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 사실 형님이 한 음식, 요새 우리 입맛엔 좀 안 맞잖아요. 투박하고 뭐랄까, 좀 수준 떨어진달까? 맞아, 언니. 나도 언니 손맛은 좀 의문이야. 그냥 출장 뷔페 부르자니까 엄마가 굳이 언니 시킨 거잖아. 돈 아낀다고 고생은 언니가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참 미련하죠.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하는데. 진경 씨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혜경 씨가 깎아놓은 과일을 집어먹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둘째 성규 씨 역시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성규 씨는 혜경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오늘 갈비찜에 기름 좀 확실히 제거하세요.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기름기 있으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진경이가 말한 것처럼 간 좀 제대로 맞추시고요. 저도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고프네요. 음식 언제 다 돼요? 손님들 오기 전에는 끝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늦어지면 곤란합니다. 진경 씨의 남편 윤재 씨까지 가세했습니다. 혜경 씨는 무거운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는 혜경 씨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 씨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혜경 씨의 낡은 가방을 손가락 끝으로 슬쩍 밀어내며 다시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니, 근데 형님 요새 고깃집에서 알바한다면서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고깃집 서빙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말도 마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굳이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니. 그래 놓고 그 돈을 순순히 내놓느냐? 꼭 내가 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마지못해 내놓는단다. 그 돈으로 카드값 메꾸고 내 약값 사는 건데 생색은 혼자 다 낸다니까. 은옥 씨의 거짓 섞인 하소연에 수경 씨는 혀를 차며 동정하는 척을 했습니다. 혜경 씨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크게 떴어요. 고깃집에서 밤늦게까지 움직여 벌어온 돈은 고스란히 은옥 씨의 사치와 진경 씨의 카드값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노동마저 가문의 수치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경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고기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뜨거운 불길이 얼굴을 덮치자 고열로 달아오른 뺨이 따갑다 못해 아려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혜경 씨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죠.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전들이 마치 혜경 씨의 속을 태우는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방 바닥이 크게 한번 빙글 돌며 균형을 잃은 혜경 씨의 손등이 뜨겁게 달궈진 팬 모서리를 스쳤어요. 외마디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혜경 씨는 얼른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등에 벌건 화상 자국이 남았고 물집이 금방이라도 잡힐 듯 부풀어 올랐죠. 혜경아, 너 거기서 뭐해? 조용히 좀 못하니? 할머니 식사하시는데 어디서 비명을 질러? 은옥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혜경 씨는 화상 입은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죄송하다는 말을 삼켰어요. 한편 남편 성철 씨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동료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성철 씨, 오늘 할머니 생신이시라며? 형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매번 집안 행사 다 챙기시고. 성철 씨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어요. 문득 머릿속에 아내가 새벽에 혼자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아내.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밥을 차리던 아내. 나는 15년간 뭘 한 거지? 성철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 핑계로 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내가 죽어가는 걸 모른 척했던 자신이 보였어요. 형,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아니야. 괜찮아. 성철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죄책감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죠. 시할머니 순녀 씨의 안방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순녀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물쇠 달린 서류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강남 메디컬 빌딩과 성수동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가 200억이 넘는 재산이었죠. 은옥 씨와 성규 씨, 수경 씨와 진경 씨가 그토록 탐내며 순녀 씨의 눈치를 봤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순녀 씨는 등기권리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혜경아, 조금만 더 참아라.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난다. 저것들이 제 발로 무덤을 다 팔 때까지 할미는 기다렸다. 순녀 씨는 서류함을 다시 잠그고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어요. 수경 씨와 진경 씨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쌍한 것들. 내일이면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지 온 세상이 알게 될 테다. 주방에서는 혜경 씨가 여전히 50인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화상 입은 손은 욱신거렸지만 찬물에 담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혜경 씨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만 넘기면 돼.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지옥 같은 잔치 준비는 그렇게 피눈물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웅성거렸어요. 은옥 씨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목을 삐었다며 일주일째 누워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쾌하게 움직였죠. 어머, 오랜만이에요. 저희 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옥 씨는 친척 하나하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음식은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손맛이 좋아서 제가 특별히 시켰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역시 며느리 복이 있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은옥 씨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야, 혜경아. 저는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어른들 기다리시잖아. 주방에서 들려오는 은옥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친척들이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수경 씨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척 아주머니들에게 명품 가방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거요?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형님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맨날 낡은 가방만 메고 다니시니 제가 다 민망해서요. 친척들이 수경 씨의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아이고, 진짜 고급스럽다.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에이, 가격은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샀어요. 수경 씨는 겸손한 척했지만 우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진경 씨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거려요. 와, 진경이 복 터졌네. 남편분이 돈을 잘 버시나 봐. 아, 뭐려.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요. 우리 올케 언니가 번 돈으로 저희 생활비 많이 보태주셔서 감사하죠. 진경 씨의 말에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혜경 씨를 비하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성규 씨는 남자 친척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어요.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형수님이 고깃집에서 벌어온 돈이랑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했죠. 오, 그래. 형수님이 도와주시나 보네. 뭐, 형수님이야 원래 우리 집안 살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형님 월급은 형님이 쓰고 형수님이 따로 번 돈은 집안에 보태는 게 맞죠. 성규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는 혜경 씨가 50인분의 갈비탕을 그릇마다 나누어 담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이미 물집이 올라와 앞치마끈에 스칠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쓰렸어요. 혜경 씨는 거대한 솥을 들어 올리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혜경 씨는 조리대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하지만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시할머니 순녀 씨가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은옥 씨가 손님들 앞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녀 씨는 지팡이를 꽉 쥐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이 집안의 기강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순녀 씨 역시 며느리 은옥 씨를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집살이 하면서 배우는 거지. 순녀 씨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은옥 씨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3년 전 담도암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요양병원 6인실. 은옥 씨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가장 싼 병실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발목도 아프고 해서 병원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던 은옥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주 며느리 혜경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매일 밤 병원에 찾아와 순녀 씨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녹여줬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집에 가셔야죠.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쓴나물 해드릴게요. 울먹이던 혜경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혜경 씨의 손마디가 이미 거칠게 변해 있었다는 걸 순녀 씨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15년간 얼마나 눈먼 짐승이었는지 순녀 씨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며느리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뇌졸중으로 다시 쓰러졌을 때도 엉덩이뼈 골절 수술을 받았을 때도 혜경 씨만이 순녀 씨의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혜경 씨가 순녀 씨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순녀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혜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오늘 내가 갚을 날이다. 저 악기 같은 것들이 제 발로 무덤을 다 팔 때까지 기다렸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은옥 씨와 수경 씨, 진경 씨는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화려한 자신들의 삶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요. 주방에서는 혜경 씨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오늘만 넘기면 돼. 하지만 혜경 씨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옥의 시간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집안은 몰려드는 친지들과 순녀 씨의 형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거실 가득 내려앉은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활기찬 소음은 주방에서 홀로 사투를 벌리는 혜경 씨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고막을 찔렀습니다. 혜경 씨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어요. 40도에 육박하는 고열로 인해 시야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괴이하게 일렁이는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혜경 씨는 주방 안쪽에서 거대한 솥에 담긴 갈비탕을 그릇마다 나누어 담고 있었어요. 손등에 입은 화상은 이미 물집이 올라와 앞치마끈에 스칠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쓰렵지만 그녀에게는 약을 바를 단 1분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혜경아, 너 거기서 뭐해? 갈비탕 국물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어른들 기다리시잖아. 은옥 씨의 고함이 주방까지 날아왔어요. 혜경 씨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젖은 행주를 꽉 쥐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후들거렸지만 지금 쓰러지면 감당해야 할 은옥 씨의 독설이 더 무서웠기에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죠. 혜경 씨는 쟁반 위에 뜨거운 갈비탕 그릇 3개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담긴 쟁반의 무게는 열기로 달아오른 혜경 씨의 팔 근육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빙판길을 걷듯 위태로웠습니다. 비켜주세요. 뜨거워요. 혜경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앞을 가로막은 수경 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경 씨는 명품 가방 사진을 찍느라 혜경 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경 씨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열로 인해 평형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혜경 씨의 발목이 힘없이 꺾였고 그녀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쟁반 위에 있던 갈비탕 그릇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그중 상당량이 수경 씨의 눈부신 크림색 원피스 위로 쏟아졌어요. 아, 내 옷. 이게 얼마짜린데. 수경 씨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잔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친지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입구로 쏠렸죠. 수경 씨는 뜨거운 국물에 데인 것보다 옷이 망가진 것에 더 분노한 듯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형님, 이거 한정판이라고요. 다시 구하지도 못한다고요. 혜경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화상을 입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어지러워서. 바로 그때 거실 저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은옥 씨가 맹수처럼 달려왔어요. 은옥 씨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인해 검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어디서.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 너 일부러 그랬지? 수경이가 예쁜 옷 입고 오니까 시샘나서 그랬지. 은옥 씨는 분에 못 이겨 혜경 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혜경 씨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은옥 씨의 폭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찰싹? 은옥 씨는 수십 명의 친지가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혜경 씨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날카로운 타격음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혜경 씨의 고개가 맥없이 돌아갔어요. 이미 고열로 달아올랐던 뺨 위로 은옥 씨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어디서 재수없게 잔칫날 사고를 쳐. 혜경 씨는 귀가 멍멍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혜경 씨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그 중 하나를 주워들었어요. 그건 어젯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어머, 이거 응급실 진단서네요. 급성 폐렴, 즉시 입원 권고라고 써 있어요. 친척의 말에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옥 씨에게 쏠렸습니다. 뭐,
급성 폐렴이라고? 아픈 사람을 일시켰다는 거예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은옥 씨는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이건 혜경이가 저한테 아프다고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은옥 씨가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하고도 서늘한 진동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습을 드러낸 순녀 씨는 더 이상 기력 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는 순녀 씨의 기세에 현관을 나서려던 성철 씨의 발걸음까지 돌처럼 굳어버렸죠.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명의 친척이 숨죽이며 순녀 씨를 바라봤어요. 순녀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호가. 순녀 씨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은옥 씨는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기백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내가 혜경이 뺨을 때릴 때 그 손이 부끄럽지도 않더냐? 순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니, 혜경이가 오늘 너무 사고를 쳐서 제가 가르치려다 보니 내가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냐? 순녀 씨는 지팡이를 휘둘러 식탁 끝에 놓인 화려한 수입 도자기 그릇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 비싼 사기 그릇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은옥 씨의 발등 앞으로 튀었어요. 은옥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순녀 씨는 혜경 씨가 새벽부터 끓여낸 미역국 사발을 지팡이 끝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연기를 내뿜었어요. 은호가 내가 3년 전 담도암 수술 받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순녀 씨의 질문에 은옥 씨는 입술을 떨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발목? 너는 지금도 발목 핑계로 일주일째 누워 있으면서 혜경이한테 50인분 잔치상을 차리게 했지. 그때도 똑같았어. 발목 아프다고,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지. 순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가 요양병원 6인실에 누워 있는데 병원비 아깝다고 제일 싼 병실을 골랐어.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쳤지.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순녀 씨는 바닥에 쓰러진 혜경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혜경이는? 이 아이는 매일 밤 병원에 와서 내 차가운 발을 가슴에 품고 녹여줬어. 내가 의식이 희미할 때 물을 입에 추여줬고 내 몸을 닦아줬지. 순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는 내 재산 행방만 물어봤지. 근데 혜경이는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울며 기도했어. 순녀 씨는 서랍에서 가져온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다 적어뒀다. 혜경이가 병원에 온 날짜, 혜경이가 해준 것들. 10년치가 여기 다 있어. 친척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옥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숙였어요. 순녀 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내가 10년 만에 일어난 건 의사들 약 덕분이 아니다. 저 아이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야. 그런 아이를 내가 감히 때려? 순녀 씨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경 씨와 진경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혜경이가 고깃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유학 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니? 수경 씨와 진경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순녀 씨는 바닥에 쓰러진 혜경 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85세 노인이 손주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친척들은 숨죽였습니다. 혜경아,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늦게 일어났구나. 이 못난 할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순녀 씨는 혜경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혜경 씨도 순녀 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아가야. 이제 할미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거실은 순녀 씨와 혜경 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은옥 씨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제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순녀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고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퇴근한 성철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내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약을 마치자마자 달려온 참이었어요. 하지만 성철 씨가 마주한 광경은 화목한 잔칫날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제 아내를 난도질하고 있는 참혹한 현장이었어요. 성철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바닥에 쓰러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혜경 씨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어머니 은옥 씨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철 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타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성철 씨의 포효가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친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성철 씨를 바라봤어요. 은옥 씨는 아들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사무치를 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뭐가 뭐야? 내 마누라가 오늘 사고를 쳐서 수경이 금쪽 같은 옷을 다 망쳐놨어. 재수없게 잔칫날 비명을 지르질 않나? 내가 가르치려다 한 대 친 거 가지고 왜 내가 난리야? 한 대요? 한 대라고요? 성철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혜경 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부어오른 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혜경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여보, 나 좀 봐.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성철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혜경 씨의 뺨 위로 떨어졌어요. 혜경 씨는 그제야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 떨리는 손으로 성철 씨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이 집 너무 추워. 나 좀 여기서 꺼내줘. 혜경 씨의 간절한 흐느낌에 성철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옆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던 동생 성규 씨가 까죽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 좀 진정해. 형수가 오늘 좀 심했어. 몸 아픈 거 유세 부리다가 수경이 한정판 원피스에 갈비탕을 다 쏟았다니까. 어머니가 화나실 만도 하지. 성규 씨의 그 비열한 입술이 다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성철 씨의 굵은 팔뚝이 허공을 갈랐어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성규 씨의 고개가 사정없이 꺾였습니다. 성규 씨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리며 거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안경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잔치판은 비명과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형수한테 뭐? 유세? 성철 씨는 바들바들 떠는 성규 씨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어요. 성철 씨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 형수가 지난 1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몰라. 내 마누라 수경이가 쇼핑 다니고 진경이가 명품 가방 살 때 혜경이는 밤마다
고깃집에서 서빙해서 너희 뒤처리 다 했어. 성철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약값부터 내 자식들 선물까지 혜경이 피땀 안 섞인 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감히 내가 유세를 놓네? 형, 미쳤어? 미쳤냐고? 엄마, 형이 나 때렸어. 성규 씨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성철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철 씨는 은옥 씨와 수경 씨, 그리고 진경 씨를 하나하나 증오가 서린 눈으로 쏘아봤어요.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 사람 아니야? 오늘 혜경이 응급실 다녀온 것 뻔히 알면서 이 잔치상을 차리게 해. 그러고도 뺨을 때려.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성철 씨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거 형수가 너거들 종이야? 식모냐고. 은옥 씨는 아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뒷걸음질을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철아, 성철아,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저 물건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했어? 물건? 지금 내 아내 보고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성철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저 제정신 아닙니다. 15년 동안 미친놈처럼 당신들 비위 맞추며 산 내가 제일 미친놈이었어요. 성철 씨는 바닥에 쓰러진 혜경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아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부어오른 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성철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방관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 일 핑계로, 어머니 눈치 보느라 집안, 평화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15년간 뭘 한 거지? 아내가 죽어가는 걸 모른 척하고. 성철 씨는 자신을 자책하며 혜경 씨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로 전 이 집 아들 안 합니다. 형이고 오빠고 다 때려치울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아세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 다시는 발 안 들입니다. 성철 씨는 혜경 씨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다시는 우리 볼 생각 마세요. 성철 씨가 분노에 차서 혜경 씨를 안고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쿵! 묵직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성철아, 거기 서라. 안방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순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위압은 거실을 가득 메운 광기를 단번에 제압했어요. 성철 씨는 현관문 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저 더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다신 안 봐요. 혜경이 죽는 꼴 못 봅니다. 성철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방 안에서 순녀 씨의 대답이 다시 이어졌어요. 안다.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성철아, 여기서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저 악기 같은 것들이 제 잘못을 알겠느냐? 순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경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오늘 이 집안의 썩은 고름은 다 짜내고 가야 한다. 할미가 허락할 때까지 혜경이 옆에 눕히고 거기 앉아 있거라. 할머니, 오늘 밤 이 집안에서 나가는 놈도 들어오는 놈도 없을 것이다. 순녀 씨의 단호한 명령에 성철 씨는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거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은옥 씨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고 뺨을 감싸쥐고 울던 성규 씨도 숨을 죽였습니다. 성철 씨는 할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혜경 씨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소파 밑에 앉아
시댁 식구들을 노려봤어요. 은옥 씨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수경 씨의 원피스를 챙겼고 진경 씨는 눈치를 보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정적 속에 휩싸였어요. 50명의 친척들은 이 괴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혜경 씨는 성철 씨의 손을 잡은 채 가쁜 숨을 내쉬며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순녀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뒤에서 어떤 폭풍이 준비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녀 씨는 방 안에서 자물쇠 달린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강남 메디컬 빌딩과 성수동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난다. 저것들이 15년간 탐내며 내 눈치 봤던 이것들의 행방을 알게 되겠지. 순녀 씨는 등기 권리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혜경아, 조금만 더 참아라. 할미가 내일 아침 다 갚아줄게. 성철 씨는 아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로 이 모든 지옥을 끝내겠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은옥 씨와 수경 씨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잔치판의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혜경 씨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성철 씨의 온기만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순녀 씨의 방 문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집안 전체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통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철 씨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지난 15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할머니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어요.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내일 아침이면 이 집안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거실에는 전 가족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은옥 씨의 얼굴은 부석부석 뜬 채 핏기가 없었어요. 수경 씨와 진경 씨 역시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성규 씨는 터진 입술에 연고를 바른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성철 씨는 밤새 아내 곁을 지키다 간신히 눈을 붙인 혜경 씨를 소파에 앉혔어요. 혜경 씨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고열은 조금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순녀 씨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자물쇠가 달린 서류함이 들려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옥 씨의 눈이 서류함에 고정되었죠. 그녀는 지난 15년간 그 서류함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온갖 수를 다 썼지만 실패했었습니다. 순녀 씨는 천천히 상석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에 은옥 씨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오늘부터 이 집안 재산 분배를 선언한다. 순녀 씨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옥 씨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어요. 순녀 씨는 서류함에서 2개의 등기권리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건물들, 시가 200억. 은호가 너, 성규 너, 수경이, 진경이 너희가 15년간 탐내며 내 눈치 봤던 바로 그것이다. 은옥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수경 씨와 성규 씨도 숨을 죽이며 등기권리증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메디컬 빌딩, 성수동 상가 건물.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순녀 씨의 마지막 재산이었죠. 어머니, 은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녀 씨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순녀 씨는 등기권리증을 들어 올려 혜경 씨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전부 혜경이 앞으로 증여한다.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은옥 씨의 입이 떡 벌어졌고 수경 씨와 성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녀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은옥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는 앞으로 15년간 혜경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라. 순녀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어요. 청소, 빨래, 밥상, 제사, 병수발. 혜경이는 이제 이 집 상전이고 너희는 식모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혜경이한테 15년간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느껴봐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야. 순녀 씨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어요. 단 하루라도 게으름 피우면 남은 재산 전부 적십자에 기부한다.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는 혜경이 밑에서 일하는 거다. 은옥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며느리를 부리며 누렸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15년은 너무 길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요? 혜경이는 했다. 너희보다 몸도 약한 혜경이가 15년을 했어. 너희가 못할 이유가 뭐냐? 순녀 씨의 반박에 은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사업 자금은 어떻게 하고요? 사업? 내가 사업한답시고 형수한테 받아간 돈 전부 장부에 적어뒀다.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이 집에서 식객이나 해라. 순녀 씨는 또 다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혜경이가 고깃집에서 번 돈, 내가 가져간 게 3년간 2,400만 원이다. 이자 쳐서 3천만 원 갚아라. 성규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진경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엄마랑 언니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내가 혜경이더러 무식한 게 몸뚱이라도 튼튼해야지라고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너도 똑같이 15년 혜경이 밑에서 일해라. 순녀 씨의 단호한 선언에 진경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경 씨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등기 권리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0억짜리 건물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런 거. 혜경 씨가 손사래를 치려하자 순녀 씨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야, 이건 복수가 아니다. 순녀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것들이 15년간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 몸으로 느껴봐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교육이야. 순녀 씨는 혜경 씨의 거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건 재산이 아니라 인간 대접받을 권리다. 15년간 너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종처럼 살았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순녀 씨의 말에 혜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고맙다 혜경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썩어 빠진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으로 살아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순녀 씨는 혜경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참을 울었어요. 은옥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어떻게 살라고요? 15년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요? 혜경이는 했다. 너도 해라. 순녀 씨의 냉정한 대답에 은옥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는 월급은 받나요? 혜경이가 15년간 월급 받았니? 너희도 똑같이 해라. 다만 혜경이가 불쌍히 여기면 용돈 정도는 줄 수도 있겠지. 순녀 씨의 말에 수경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순녀 씨는 등기권리증을 혜경 씨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열쇠 잘 간직해라. 그리고 주방에 나가서 저것들이 차려놓은 밥상 아주 당당하게 받아 먹어라.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고 저것들은 내가 베푸는 은혜 없이는 밥 한 톨도 못 얻어먹는 식객일 뿐이니까. 순녀 씨의 안광은 복수심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 며느리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혜경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게 펴져 있었죠. 거실로 나온 혜경 씨를 향해 은옥 씨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할머니랑 안에서 무슨 얘기했어? 무슨 서류 같은 거. 어머님. 혜경 씨가 은옥 씨의 말을 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국이 좀 식었네요. 다시 데워오세요. 그리고 동서, 거실 구석에 먼지 남았더라. 다시 닦아요. 혜경 씨의 단호한 명령에 은옥 씨와 수경 씨는 입을 쩍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혜경 씨의 서늘한 기세에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구석으로 흩어졌어요. 안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녀 씨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15년의 사슬은 그렇게 끊어졌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성철 씨는 아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당하게 살아. 15년 동안 고생한 거, 이제 다 보상받는 거야. 혜경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방에서는 은옥 씨가 서툰 손놀림으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만 받아먹던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수경 씨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혜경 씨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혜경 씨 밑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진경 씨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규 씨는 형수에게 받아간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녀 씨는 거실 한복판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참는 시간이 길수록 이기는 게 더 달다는 걸 이 집안은 15년 동안 배우게 될 것이다. 순녀 씨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혜경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15년 지옥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 겨울서리가 내려앉은 아침 파주의 고급 주택가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댁 바로 옆에 세워진 세련된 주택, 그곳이 바로 혜경 씨의 집이었습니다. 혜경 씨는 빌딩 월세 수익으로 그 집을 매입했어요.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 훤히 보이는 바로 그 자리였죠. 오전 8시 혜경 씨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거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식 조리학 논문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오늘 논문 발표 잘하고 와. 교수님들 분명 감탄하실 거야. 남편 성철 씨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혜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혜경 씨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확히 9시였습니다. 시간 정확하네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은옥 씨와 수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 명품 옷을 걸치고 거만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옥 씨의 손은 거칠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수경 씨 역시 화려했던 메이크업 대신 수척한 맨얼굴로 서 있었죠. 혜경아, 청소 왔어요. 은옥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5년간 며느리를 부리던 그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손님 오시는데 주방 환풍기 기름때 다시 닦아주세요. 어제 확인했더니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혜경 씨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지시에 은옥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동서, 유리창에 지문 남았어요. 다시 닦아요. 네, 형님. 수경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걸레를 들고 유리창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혜경 씨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혜경 씨의 집 유리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녀의 옆에는 대학원 강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과 며느리 서사의 식문화적 가치. 혜경 씨가 2년간 연구해온 논문 주제였죠. 15년간 매일같이 차렸던 수천 번의 밥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실전 데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은옥 씨가 환풍기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2년째 매일 아침 여기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은옥 씨의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혜경 씨가 주는 월급 없이는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으니까요. 순녀 씨는 200억짜리 건물을 혜경 씨에게 증여했지만 나머지 재산은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은옥 씨가 쓸 수 있는 돈은 혜경 씨가 주는 월 150만 원뿐이었어요. 수경 씨는 유리창을 닦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쇼핑하며 명품 가방을 사 모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혜경 씨에게 받는 월 100만 원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모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렸어요. 형님, 다 닦았어요. 수경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동서. 그럼 이번 주 용돈 여기 있어요. 혜경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15년 전 혜경 씨가 은옥 씨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 수경 씨가 혜경 씨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혜경 씨는 대학으로 향했어요. 성철 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혜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고 내 일을 하고 내 돈으로 당신이랑 이렇게 살고 이게 진짜 삶인 거죠. 혜경 씨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15년 동안 버텨낸 거 아무나 못해. 성철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 강당에 도착한 혜경 씨는 단상 위에 섰어요.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삶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차린 수천 번의 밥상을 통해 깨달은 것은 혜경 씨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교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입니다. 실전 경험과 학문적 고찰이 완벽하게 결합된 논문이에요. 혜경 씨, 졸업 후에 우리 대학 강사로 오시는 거 어때요? 교수들의 제안에 혜경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 없던 그 저택의 주방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오후 3시 혜경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시할머니 순녀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발표 정말 잘 됐어요. 교수님들이 강사 제안까지 하셨어요. 혜경 씨가 순녀 씨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장한 혜경이. 내 실력이면 분명 교수들도 깜짝 놀랐을 게다. 순녀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야,
2년 동안 어땠니? 처음엔 미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들이 제 고통을 몸으로 느껴야 진짜 사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혜경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착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참는 시간이 길수록 이기는 게 더 달다는 걸 너를 통해 세상에 증명하는 거야. 순녀 씨는 혜경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바로 옆 시댁집에서는 은옥 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이 해주던 일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했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해? 13년이나 더 남았는데. 은옥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경 씨는 설거지를 하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년 전만 해도 혜경 씨를 무시하며 명품 자랑을 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경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경 씨는 저녁에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성철 씨와 함께 외출했어요.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혜경 씨, 다음 학기에 정말 강사하시는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 제안하셔서 고민 중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석사 과정 중인데 벌써 강사 제안을 받다니. 동기들의 칭찬에 혜경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15년 전 학벌 때문에 무시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대학 강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밤 10시 혜경 씨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명함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식조리연구소 대표 김혜경. 짧은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인고와 2년의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녀 씨는 혜경 씨의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집 시댁에서는 은옥 씨가 홀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년. 순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은 앞으로 13년을 더 살아야 한다. 매일 아침 혜경이 집 초인종 누르며 제 죄를 되새기면서 순녀 씨는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들이 치러야 할 값이다. 혜경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고열로 쓰러져 뺨을 맞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과거일 뿐이었죠. 여보, 나 내일 할머니랑 같이 쇼핑 갈 거예요. 할머니 옷 좀 사드리려고요. 그래, 많이 사드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성철 씨가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경 씨는 순녀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순녀 씨에게 옷을 골라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혜경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혜경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순녀 씨는 혜경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경아, 너는 15년간 지옥을 견뎌냈지만 결국 이겼다. 착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를 통해 증명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 씨의 집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철 씨와 아들, 그리고 순녀 씨까지. 엄마, 오늘 발표 어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 교수님들이 강사 제안까지 하셨어. 우와, 엄마 대단해요. 아들의 칭찬에 혜경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을 위해 15년을 버텼고 이제 아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옆집 시댁이 보였어요. 불이 꺼진 거실에서
은옥 씨와 수경 씨가 내일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경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3년. 아직 13년이나 남았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순녀 씨는 혜경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혜경아, 너는 복수한 게 아니야. 그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되찾은 거야. 15년간 빼앗긴 존엄을 되찾은 거지. 혜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5년 지옥의 끝, 그리고 빛나는 미래의 시작. 혜경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을 참고 견딘 며느리가 결국 승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긴다는 걸 보여드렸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